우리가 만난 아이들 두 번째 시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소년의 말을 넘어서 이제 소녀의 말 얘기할 거고요. 소녀의 키워드는 친구 관계예요. 소녀들의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했다.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성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한 게 아닐까? 소녀들에게는 이성보다 동성이 중요하다는 것. 소녀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 또래 소녀뿐이었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소녀들은 친밀감에서 비롯된 범죄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어떤 인터뷰를 했던 친구 얘기예요. 친구 부탁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줘요. 거절하면 친구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다 멀어지기라도 하면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소녀의 세계. 이 단락을 읽었었을 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떠올랐어요. 동네 친구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는데 약간 저희 집이랑은 조금 다른 성향, 다른 집이었었어요. 어릴 제가 봤었을 때도 무서운 언니가 있었고, 언니는 제 친구한테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집이었었거든요. 뭐 무조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꾸미기 시작을 했고,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가출을 한번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상습 가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박남정을 좋아했던 내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은 끊어졌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옆에서 그러면 안 돼 울면서 붙잡기도 했었고, 그랬던 친구. 이 책의 여기 소녀의 범죄 부분에서는 하은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하은이가 성매매를 처음 한 게 중학생 때였대요.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집에서는 폭력이 오갔고 손찌검을 견디지 못한 하은이가 쉼터로 들어갔는데, 쉼터에서 지내다가 아는 오빠네 집에서도 지내게 됐대요. 그 오빠를 중심으로 이제 하은이는 성매매를 하게 됐어요. 조건 만남을 하게 됐어요. 오빠가 하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성매매 알선 앱에 나이를 20살이라고 속여 올렸다. 휴대전화 서너 대를 돌리며 종일 건수를 잡았다. 누가 봐도 앳된 얼굴이었지만 상대 남자들은 하은을 어른으로 믿는 척했다. 1시간에 15만원, 많으면 20만원,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3만원이 더 붙었다. 많을 땐 하루에 60만원도 벌었지만 하은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텔에 갇힌 소녀가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은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나중에 정말 심한 병에 걸렸대요. 나중에 시설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성병이 8가지나 나왔대요. 이때가 겨우 15살이에요. 이게 그냥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 지내다가 여기 보면 처벌해야 할 성매수남은 따로 있지 않나? 성매매는 불법인데 왜 피해자인 아이들이 처벌받아야 하나?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청소년의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개 알선자보다 성매매 당사자인 소녀의 죄를 더 크게 여긴다. 이렇게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이 문제였다.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학교 친구들은 물론 엄마까지 하은을 탓했다. 그 뒤로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자발적으로 조건 만남을 했다. 이때가 18살. 하은이는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죠. 어른들을 당연히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가 어린애라고 하면 남자들이 달려드는 게 우스웠대요.
몇 번 자주면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만만하기도 했대요. 몇 살이야? 예쁘네. 아빠 뻘도 삼촌 뻘도 있었지만 진짜 어른은 없었다.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전국 6호 보호처분 시설 현황이라고 쭉 나오는데 어떤 한 시설의 생활 다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쭉 읽는데 마음이 그냥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 부분 저도 이 작가처럼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목이 인상 깊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범죄자와 달리 여러 번의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받는 것이 정말 용서일까? 이 책을 보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이웃들, 우리 동네 어느 곳에든 있는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 울타리가 제대로 쳐지지 않는 바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불우한 가정의 이야기, 사회의 이야기. 우리가 어른이라면 편견을 깨고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라 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 제가 오늘따라 굉장히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끊고 다시 읽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읽으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사연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게 맞죠. 그런 친구들까지 다 구제해주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교화가 가능한 그런 우범 소년들이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무조건 탁지 붙여서 너는 저런 아이야 라고 찍어놓고 보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작가는 어떤 소년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소년범들이 처음 비행에 발을 딛게 된 순간은 아주 사소했다. 소년범과 어린 내가 달랐던 것은 한 가지다. 내 주위에는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로 잡아줬고 망나니처럼 굴어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옆에서 기다려줬다. 제가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처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전 그게 가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 나갈 거야 하고 나갔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12시 뻐꾸기가 울리더라고요. 시계가 그때 뻐꾸기였거든요. 하루도 못 넘기고 들어왔어요, 제 발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이제 아는 오빠들을 만나게 돼서 저희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까지 넘어갔다가 덜컥 겁이 나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상한 일은 없었고요. 되게 많이 혼났었죠. 저희 집에 그런 변종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많이 당황을 하셨고 그때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때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의 부모님들은 어땠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맘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나름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나의 가족들이 날 참 잘 잡아줬구나, 놓지 않았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 뭐 엠번방이나 그런 뭐 인천 뭐 초등학생 살인 사건 그런 사건들이랑 그런 사건들의 아이들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제대로 된 어른이 옆에 있었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부분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질문할 때마다 이거 대답해주면 나중에 편지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한대요. 이 아이들은 외부하고 연결이 되게 간절하대요. SNS를 하지 못하니까 편지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와의 끈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집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친구들을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 작가가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댈 곳을 찾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고민되는 일이었다. 당연히 정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 자체가 아이를 기만하는 행위 같기도 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결국 우리는 몇 번의 연락만 주고받은 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텐데 이 아이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 등장하는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은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땐 그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하고는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만 다시 뭔가 새로운 거를 꿈꿀 수가 있고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시설에서 나가면, 보호소에서 나가면 다시 예전에 어울렸던 아이들 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가기 싫지만 가게 된대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인덱스를 붙여놓으면서 다 메모를 하고 했던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이 책은 성인이라면 우리가 어른이라면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내가 가진 편견이 어떤 건지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사연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읽었던 부분,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보면은 26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던 분이 마지막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소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어른들의 삶의 방식과 범죄 그대로 모방하면서 살고 있다. 성인에 대한 엄벌주의도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성공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소년들에게 그 효과가 있겠는가? 엄벌로 소년범이 선량한 사람이 된다거나 다른 소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에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를 비롯한 독자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인 우리는 희망 없이 길을 헤매며 나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소년범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길을 알려주면서 좋은 세상을 경험하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소년사범을 통해 소년범들을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여러 어른, 비난보다는 보호와 예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언론인 및 정치인 모두 우리가 만난 아이들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21년 12월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추천의 말에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질문하고 경청했다는 것으로 이 책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 작가 세 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충분한 비와 햇빛 그리고 시간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은 메마르고 음침한 땅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다그친다. 심지어 땅을 갈아엎자고 한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리가 어른이라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책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인덱스를 붙여놓고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이 방구석 북 큐레이션을 하면서 정말 여러 군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개개인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그 아이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우리가 걸러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해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만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가볍지 않은 책이었고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주신 이근아, 김정화, 진선민 기자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들고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아이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